자, 여러분 오늘은 그 독도와 간도 지역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과서에는 이제 사실 그 일제강점기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그 진도상으로는 독도와 간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로 정리해서 나눠준 프린트물에 사실 이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부도 책을 이제 중심으로 선생님이 이제 독도와 간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부교재 EBS도 한번 다시 읽어보신 후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EBS랑 교과서에 보면은 사료들이 대단히 그 제공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수업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자료도 찾아보시고 사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교과서에, 그리고 EBS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독도와 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간단하게 먼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독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러일 전쟁 중에 이들이 강탈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있죠. 또한 불법적인 간도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귀속 문제가 명백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던 이 간도를 일본이 멋대로 청해 영유로 인정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 독도와 간도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영토였다, 그리고 독도는 여전히 당연히 우리의 영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간도 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가 이제 건국된 이후에요. 그 백두산 일대 이쪽 지역에 이제 간도 지역을 사실은 이제 청 입장에서는 여진족의 발상지라고 여깁니다. 청이 어때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여진족의 발상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다른 민족의 출입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간도 지역에 들어가서 산삼을 캐거나 사냥하는 일이 자주도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국경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조선 숙종 때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이제 영토가 국경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선 숙종 때 이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석이에요. 숙종 때 건립이 됐고, 근데 이제 이 정계비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정계비를 세웠는데 그 정계비의 기록 내용을 봤더니 내용인즉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쪽은 토문강, 그리고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그러니까 국경으로 정하겠다라고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팩트가 1712년에 조선 숙종 때 서쪽은 압록강을,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국경으로 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숙종 때 청과 조선 관리 양국이 국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압록강과 토문강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지도를 봅시다. 여기가 압록강이죠. 그렇죠. 압록강. 그럼 토문강 찾아보세요, 여러분. 토문강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어요, 토문강. 토문강은 숭화강의 지류에 있었던 강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백두산 정계비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기록은 언제 쓰여졌냐? 조선 숙종 때 1712년에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비석인데, 그 비석의 내용을 봤더니 토문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청과 조선의 국경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19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은 일본의 침탈 그리고 관리들의 수탈,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피해서 간도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간도 지방에 이제 삶의 터전을, 삶의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서간도 지역에서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을 했죠. 서간도, 북간도 모두. 그리고 삶의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당장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과 청 사이에서 다시 한번 회담을 열어 이 국경을 확실히 정하고자 합니다. 조선 측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조선 측에서는 백두산 정계비라는 이러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토문강과 압록강으로 이제 국경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토문강이었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 조선 측은 백두산 정계비에 나온 이 토문강이 숭화강의 지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토문강 아니야. 토문강이 아니고 백두산 정계비에 쓰여진 토문강은 두만강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청과 조선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결렬돼요. 자, 그러면 토문강과 두만강 이렇게는 정말 엄청난 차이죠. 국경선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렬돼요. 결렬.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이 국경에 대한 문제를 1900년 청나라가 약세한 틈을 타서 러시아가 이 간도 지역을 점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일을 계기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렇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였겠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간도에 그때 당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범윤이라는 간도 관리사를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범윤 묘 해가지고 간도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대한제국은 이 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했었다. 그리고 이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범윤의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범윤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범윤이라는 사람은 실제 이제 여기 선생님이 언급을 드린 대로 1903년에 이제 임명받아서 간도 관리사가 돼서 그 간도에 있는 조선인을 보호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실제 1910년 이후에 국권 강탈당한 이후에는 의병을 모아서 함경도에 있는 일본 수비대와 싸우기도 했고, 또 이분은 이제 1940년까지 이제 살았던 인물인데, 3.1운동 이후에는 뭐 남만주 지역에서 뭐 의금부를 조직해서 청산리 전투에 공을 세우기도 한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범윤이라는 인물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으로만 보아도 정확한 팩트는 이거예요. 백두산 정계비에 나와 있는 토문강의 위치를 가지고 중국과 조선, 우리나라 사이에 이게 토문강이냐 두만강이냐를 가지고 아직도 이제 뭔가 결정된 바가 없었고, 우리는 여전히 이 간도 지방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쪽 지역이라고 해야겠죠. 간도 지방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터전도 삼고 있었던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도 대한제국에서 이범윤을 관리사로 파견하기도 했고,
여전히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죠. 어떠한 결정 사항이 없으니 중국과의 사이에서. 그런데 이러던 상황 속에서 일본이 이제 일본이 통간부를 설치한 이후에, 자 여러분 통간부 언제 설치했는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을사늑약 이후에 통간부를 설치한 이후에 이제 이 간도 지역에 통간부에 임시 파출소를 설치를 해서 청나라 간섭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 간도 파출소가 편찬한 한청 국경 문제의 연혁이라는 그 문서를 보면은 토문강이 숭화강 상류로서, 그러니까 토문강이 숭화강의 상류로서 이 두만강과는 관계가 없고 두만강은 결코 천연의 국경선일 수 없다라는 이러한 기록도 실제 존재해요. 그리고 조선 통간부에 또한 조선 이 통간부는 이제 청나라의 청에 간도는 조선 영토의 일부다. 간도는 조선 영토의 일부니까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조선인들은 청나라에게 납세할 의무도 없어 라는 이러한 사실을 통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일본 역시 통간부 설치하고 나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에도 그들 역시 간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상황이 조금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이때 이제 일본이 이 만주 지방의 철도 부설권을 이제 얻고 싶었던 거예요. 철도 부설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909년에 철도 부설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과 관계없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권을 도둑질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도둑질 당한 외교권을 그거를 활용해서 일본이 1909년에 청나라와, 그러니까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간도 협약에서 팩트가 뭐냐, 핵심이 뭐냐, 결론은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겠다라는, 이게 이제 이 간도 협약의 핵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안봉선, 그러니까 단중 지역과 봉선 지역의 철도, 그러니까 만주 지방의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푸순이라는 지역의 탄광 채굴권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 조건으로 이 간도를 청유 영유로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맺음으로써 눈앞에서 우리는 간도 지역을 청나라에게 뺏기게 됩니다. 자, 어때요? 억울한 일이죠. 상당히 우리로서는 불쾌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과연 이거는 지금 현재 합리적인 일인지.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배웠지만 고종황제께서 을사늑약을 비준했어요? 안 했죠. 을사늑약은 무효죠. 그런데 무효인, 말도 안 되는 이 을사늑약을 근거로 맺은 간도협약은 어때요? 당연히 간도협약도 무효죠. 그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간도 지역에 대해서 토문강의 위치가 과연 어디냐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간도 지역 이렇게 우리가 뺏겼다는 사실, 지금 현재 일본이 을사늑약을 핑계로
간도 협약을 맺어서 그런 역사가 진행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도로 갑시다. 독도 정말 정말 말만 나오면 정말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서 너무나 열받는 저기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금으로나 당연히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어느 정도 반박을 하고 있지 않아야지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정말 눈앞에서 도둑질 당해도 우리가 이야기 한번 못하고 뺏겨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봅시다. 그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이 독도라는 지역은 동도 그리고 서도 이게 이제 독도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울릉군에 속한 이 독도는 동도와 서도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울릉도의 부속섬입니다. 부속섬. 자, 그러면 이 독도라는 이곳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을 근거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국사기. 삼국사기를 보면은 우리도 이제 역사 예전에 여러분과 제가 삼국시대 배울 때 지증왕 시대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배운 바가 있어요. 삼국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하여 복속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신라 지증왕 시절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라는, 그때부터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산국이 울릉도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었기 때문에 우산국, 현재의 울릉도, 독도 모두 지증왕 시절부터 우리의 영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찾아보면 세종실록 지리지를 살펴보면 이런 또 기록이 있어요. 우산이 울릉도, 우산과 그때 당시 이제 독도를 무릉이라고 했는데, 우산과 무릉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거해서 이때 당시 사람들도 독도와 울릉도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우리 역사적 사료로서 독도의 지리적인 위치를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기록이죠. 또한 16세기를 보면 신증 동국 여지승람 안에 팔도 총도가 있어요. 자, 여기 이겁니다. 팔도 총도 안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조선 전기의 지도거든요. 심지어 대마도도 그려져 있어요. 대마도도 있어요. 독도, 울릉도 뿐만 아니라 팔도 총도에 의하면 대마도도 그려져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영토 의식을 엿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팔도 총도를 비롯한 많은 지도에서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바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시로 조선 태종 때 그 이제 유민들이 유민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울릉도민들을 본토로 옮겨 살게 한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어민들이 자꾸 이곳에 침입을 하는 겁니다.
울릉도, 독도 막 들어와서 이제 불법적인 어로 행위를 이제 해대니까 그때 당시 이제 숙종 때 동래 출신의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동래 출신의 안용복이 이제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침범한 일본 어민들하고 이제 대립 중에 피랍돼서 일본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용복이 당당하게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영토다.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은 에도 막부 시절이었는데 에도 막부에 당당하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에도 막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야. 그런 문서를 이제 써준 후 이 안용복 일행에게 이제 써준 후에 안용복 일행을 조선으로 귀국시키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이놈 일본 어민들이 또 울릉도와 독도 가서 어로 활동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자 또 안용복이 그들을 쫓아내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선 팔도 지리서 조선 팔도 지리서를 이게 딱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울릉도와 독도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자산도는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야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안용복의 활동이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활동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측의 말만 있느냐? 우리 측의 주장에 우리 측의 기록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입장 아니냐? 아, 그래요. 좋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심지어 일본의 공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본의 공문서에도. 물론 이제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부근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자주자주 하자 이제 고종께서 1882년에 울릉도 개청령을 발표해서 관리를 파견하고 주민을 이주시키기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말하는 여러 사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료 2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1877년에 그때 당시 일본이 이제 메이지 시대였습니다. 메이지 시대 때 그때 당시 최고 행정기관이 바로 이름이 이제 태정관이었어요. 그 태정관의 지령을 보니까 공식 문서를 봤더니 이런 문서가 발견이 돼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는 지령이 내린 공식 문서가 이미 발표가 됐어요. 밝혀졌어요. 우리 측 사료예요? 일본 측 사료예요? 일본 측 사료예요.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 최고, 아래도 아니고 최고 행정기관 지령이었기 때문에 팩트죠.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 첫 번째 중요한 사료고, 두 번째 중요한 사료는 또 이겁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2호. 1900년에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칙령 제41호를 공표를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군수에 있는 이제 그 군수의 관할 지역에 석도를 포함시키는 그러한 칙령을 내려서 관보에 게재하게 한 거죠. 이걸로 보아서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겁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행사칙을 보면 이제 울도군 절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울도군이 독도에서 이제 강치잡이를 하고 있었던 일본 어부들한테 세금을 부과한 사실들도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때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들, 지도들, 사료들, 대표적으로 일본 태정관 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2호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었죠. 지금도 당연히 우리 영토이고. 근데 이제 지금 왜 일본이 이런 말을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냐? 이미 한번 이것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했어요. 언제냐? 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이때 러일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독도라는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독도의 군사적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마침 그때 이제 일본의 시마네 현의 수산업자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켜달라고 일본 정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일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일본이 독도 주인 없는 섬이구나. 주인 없는 섬으로 규정을 하고
일본의 시마네 현의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법 편입하게 됩니다. 1905년에. 정말 파렴치하죠. 무슨 주인 없는 섬이야. 주인이 이렇게 있는 증거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전히 그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러일 전쟁 이후에 그리고 우리를 강제 병합한 그러한 잘못된 도둑질과 같은 그러한 모든 행태를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들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잘못을 불법 편입한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미안하다라고 역사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우기고 있잖아요. 그때의 도둑질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무슨 주인 없는 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대한제국 정부 여러분 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다케시마를 불법 편입했다라는 것은 어때요?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관보나 일간지에도 게재되지 않았고 물론 그 을사늑약과 같은 도둑 외교권 강탈에 가서 이제 자기들이 벌린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법적 효력도 지니지 못하는 뭐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한제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요. 1906년에 울릉도 군수로부터 이제 일본이 독도 불법 편입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이미 어때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당한 상태였죠. 마땅한 조처를 취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 도둑질한 거를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라는 거는 여전히 그들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정확한 증거를 대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로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독도와 간도가 지역이 간도가 지금 어째서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상황으로 치다 않는지 그리고 독도를 왜 자꾸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